안녕하십니까. 주식언론세계 김동료입니다. 우리가요, 이 주식시장이 성립이 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은 작전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작전을 생각하기를 주식시장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작전이라는 것은 주식시장 전체를 통과하는 하나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왜 작전이 주식시장 전체의 문제가 되는가? 만일에 전체의 문제가 된다면은 우리가 작전의 내막을 모르고는 주식을 안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전을 모르고 주식을 논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작전이 주식시장 전체의 문제인가? 이 작전을 파헤친다는 얘기는 바로 주식시장의 속성을 파헤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오늘 타이틀은요, 강의 타이틀은 작전에 속지 말자입니다. 작전에 속지 말자. 과연 작전이 뭘까? 한번 펴볼까요? 다음 페이지. 저기 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전이라는 용어는 전쟁이나 전투에서 적군을 섬멸하고 특정 지역을 점령, 방어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벌이는 군사 행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전은 다시 말해서 군사 용어지요. 그런데 이 정권 시장에 언제 들어왔는가는 모르겠지만은 항상 작전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꾸어서 얘기하면은 주식시장이 한마디로 전쟁터다 그런 얘기죠. 무슨 전쟁터입니까? 네 돈 내 돈 태워놓고 내가 네 돈 빼앗아가느냐, 네가 내 돈 빼앗아가느냐, 이 돈 빼앗기 전쟁터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주식시장이 어서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속성을 똑바로 이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 방안을 세운다면은 주식시장은 즐거운 재테크 시장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이 나라에도 작전 금지 법률이 있습니다. 작전하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이 작전을 엄연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작전해서는 안 돼요. 자, 우리 이 세상에 보면은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법이 없어서 범죄가 일어납니까? 아주 엄격한 형법하고 많이 있죠.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주식시장에 마찬가지입니다. 엄연히 작전 금지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전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여러분 작전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공통 현상입니다. 미국의 앨런사 파산이라든가 이런 미국의 대기업의 대주주들이 파산하기 직전에 이 자기들의 주식을 미리 고가에 팔아버리고 엄청난 이 작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미국의 유명한 이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MIT 레스토스로 교수라고 유명한 미래학자인데요. 세계적인 IHD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이 비리를 막아줄 수 있다는 주장은 사기에 불과하다. 법이 있으니까 비리를 다 막아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 믿고 방심했다가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논리를 국민에게 역설하는 정부는 거짓말을 일삼는 사기꾼이다. 최선의 답은 개인 소규모 투자자들에게, 바로 주식 투자자를 얘기합니다. 투자자들에게 주식판이란 원래 조작되고 불공정한 게임판이라고 깨우쳐 주는 것이다.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 세계적인 이 미래학자 레스터 서로 교수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권시장에 작전금지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남한테 사기 안 당하니까 믿고 하세요. 그런 소리 떠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은 최선의 답은 개인 소규모 투자자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식판이란 원래 조작되고 불공정한 게임판이다. 이거 작전이 난무하는 판이니까 이걸 깨우쳐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건 제가 주식작전 대부 책을 10여 년 전에 썼을 때에 제 이론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주식은 작전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일반 투자자들이 작전 개념을 알아야 되고 작전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아야 된다.
예. 자, 이렇게 유명한 교수도 이렇게 주장을 했죠. 미국에서.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왜 모든 이 주식이 작전이나 마찬가지냐? 우선 지금 우리가 작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협의의 개념입니다. 보통 알고 있는 개념은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 전에 그 실정법상에 불법 주가 조작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실정법상 작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작전이다 뭐 처벌받고 하는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작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말이죠. 상대방이 있는 모든 게임은 속임수가 기본입니다. 속임수가 작전이잖아요. 예. 요게 바로 하나의 필요악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자, 저는 지금 작전을 미화하거나 작전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주거나 이런 논리로 전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주식시장의 본질을 똑바로 핵심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상대방이 있는 모든 게임, 이 주식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속임수가 기본이다 이런 얘기죠. 예. 자, 왜 속임수가 기본인가? 예, 그것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예, 왜 주식시장에 작전이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걸 실제 제 체험담과 그 다음에 제가 덧붙여서 논리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기로는 정보가 먼저냐 주가 이게 제가 이 화두를 제시하는데 정보가 먼저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좋은 정보가 있어야 올라가죠. 호재가 있어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보가 있다 주가가 올라간다. 정보가 먼저고 주가가 그 뒤에 따라오잖아요. 나쁜 정보가 있다 악재가 나오고 주가가 떨어진다. 정보가 먼저지요. 정보가 먼저 있고 주가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 어떻게 합니까? 이 정보가 먼저기 때문에 정보가 어떤 게 있는가, 호재가 뭔가, 악재가 뭔가 이걸 찾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잖아요. 왜? 그게 주가보다 먼저 온다고 생각하니까. 자, 이것이 저도 옛날에 80년대 중반에 정권회사 들어갈 때에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가졌죠. 정보가 먼저다. 그래서 정보를 분석해야 된다. 예. 자, 그런데 그러한 저의 생각을 송두리째 확 깨버리는 실제 사건들을 저는 접했습니다. 80년대 중반에 정권회사 들어가가지고 한 10여 년 정권회사에 있으면서 저는 엄청난 실패를 했거든요. 그 뒤에 이제 다행히 명동에서 소위 이제 큰손 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게 제가 주식시장을 바꿔서 바라보게 된 결정적인 이 전환 포인트였죠. 예.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그 명동에 갔을 때 한 번은 이제 회장님이라 불렀죠. 이건 제가 실제 겪은 사건입니다. 저보고 그래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명동에 지점을 하나 맡기로 하고 갔으니까, 김 지점장, 내일 말이야, 산미 특수강이 상한가 칠 거야. 한번 봐 그래요. 지금은 산미 특수강이 없죠. 현대 BNG 스틸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회장님, 뭐 산미 특수에 무슨 호재가 있습니까? 아이 사람아, 호재는 무슨 호재? 그냥 만들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그걸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보니까 진짜 산미 특수강이 상한가를 가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명동에 있는 이제 이 고려증권 제가 지점에 저는 이제 예전에 럭키증권, 고려증권 같이 있었거든요. 두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가서 직원에게 물어봤죠. 산미 특수강이 오늘 상한가를 쳤는데 이유가 뭔지 알아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막 이렇게 조사를 하더니 뭐 특별한 정보는 없고 아마 매출이 좀 늘어난 것 같다고 그런 정보가 보입니다. 그래요. 아니 매출이 늘어났다? 매출이 늘어나서 상한가 간다? 매출이 는다? 이런 정보는 사실은 그렇게 특이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조사를 해보니까 상한가가 된 뭐 계기가 그렇게 없죠. 예. 그냥 뭐 매출이 좀 늘어났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그 회장님이 물었죠. 아니 회장님 무슨 정보가 있었길래 상한가 합니까? 아이 사람아 정보는 무슨 정보? 돈이 말해주는 거지. 그때 그 말이 저희 머리를 콱 때렸어요. 물론 이제 증권사 직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그 당시에 광화문 큰 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가 조작하고 돈으로 만들고, 그거는 다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가 딱 당해가지고 그 현장을 딱 보고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제 머리에 스쳐가는 게 딱 있었습니다. 돈이 말해준다? 예. 자, 이건 지금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분명히 무슨 정보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건데, 거기까지가 저희 상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돈이 만들어가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정권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매출이 늘었다는 정보를 얘기한 겁니다. 이건 뭡니까? 이 주가가 올라간 것은 주가가 먼저 올라간 겁니다. 그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정보가 매출이 늘었다는 그런 정보, 그게 다른 정보도 있겠지만 그 정보가 뒤따라온 거예요. 주가가 먼저 가고 나서 정보가 뒤따라온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사건이 있어서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실제 제가 이제 실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보보다도 주가가 먼저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이거 잘 아실 거예요. 보통 경기 사이클을 회복기, 화랑기, 쇠퇴기, 침체기, 보통 이렇게 4가지 사이클로 구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기가 회복한다는 것은 호재가 나오고 경제 활동이 활성화된다는 얘기죠. 그죠? 좋은 정보가 이렇게 나오니까 경기가 회복이 되고 화랑이 되고, 그 다음에 나쁜 정보가 나오니까 쇠퇴기 되고 침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주가도 어떻게 돼요? 주가가 이제 좋은 정보가 나오기 시작하면 회복기 여기서부터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이 호재가 자꾸 넘쳐나니까 화랑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악재가 나오기 시작하면 쇠퇴기가 되고, 침체기가 되고, 이게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통계상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주가의 움직임과 경기 사이클 관계는 약 6개월의 시차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보세요. 이 노란 부분은 바로 경기 사이클입니다. 경기 사이클, 정보의 사이클이죠. 그런데 주가는 앞에 있습니다. 흰 게 주가입니다. 여기서 지금 주가가, 여기 보세요.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거는 여기 바닥에서보다도 약 6개월 앞에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정점을 치기 전에, 최대 호재의 정점을 치기 전에, 벌써 여기서 한 6개월 전에 먼저 주가는 꺾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주가는 경기 사이클보다도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죠.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주가가 먼저냐, 정보가 먼저냐에서, 그 포인트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 그림이 달리 보일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식은 현재, 이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경기가 안 좋아도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은 미리 주식을 사죠. 그래서 현재 주가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미래 주식 가치를 현재시키는 미래의 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꿈을 산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좋아질 것이다 예측하는 큰 손들이 미리 주식을 사니까 주가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경기 바닥 전에. 자, 요거 분명히 뭡니까? 결국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일반 투자자들로 봐서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이 정보보다도 주가가 먼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에게 우리가 경기가 좋아졌다고 화랑이다라고 호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깨달았을 때는 이미 큰 손들은 팔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 요 2가지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2가지 경우를 보면은 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결국은 주가가 뭡니까? 정보보다 빨리 온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산미 특수강의 경우도 무슨 호재가 있어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돈으로 주가를 띄워놓으니까 그 다음에 정보가 따라온 겁니다. 이런 게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큰 손은 정보가 먼저입니다. 철저하게 정보를 예측을 해가지고 먼저 주식을 사게 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움직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속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가 먼저다 생각하고 정보를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주가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주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주가를 본다는 얘기는 차트를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요렇게 해야 우리가 큰 손이 먼저 매수하고 매도할 때에 그 시차에 맞춰갖고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명동에서 첫 번째 깨달은 게 바로 그겁니다. 적어도 우리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식 속성이라는 정보보다도 주가가 먼저다. 그러니까 정보가 뒤에 오는 걸 갖다 그걸 자꾸 분석하고 들으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사게 되고 저점에서 팔게끔 돼 있죠. 예. 자, 이러한 것을 제가 직접 겪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직접 겪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주식시장은 속임수라는 사실을 제가 직접 체험한 겁니다. 간단히 먼저 요약을 드리면은 1995년도에 부양책 촉구 데모 사건이 명동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89년도에 이 전무후무한 그 우리나라 정시 부양책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최근에 봅시다. 최근에 여러분 다 아시죠? 최근에 모 정권 TV에서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미리 자기가 주식을 사놓고 여기서 여러분 이 주식 앞으로 확실히 올라가니까 막 사시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사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고 구속이 됐죠. 예. 여러분, 이게 뭡니까? 속임수 아니에요, 속임수. 자기가 먼저 주식을 사놓고, 불특정 다수들에게 이 주식 좋으니까 사라고 해요. 속임수잖아요. 이 작전입니다. 예. 이러한 속임수 사례들이 굳이 제가 이 사례들을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최근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체험을 한 겁니다.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자, 제가 요거를 두 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95년도 부양책 촉구 데모에 관한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요거 보기 전에 자, 먼저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그 명동에 가서 이 주식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예전에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 정권의 메카다. 그 다음에 정권의 중심지다. 그러면 여의도를 얘기합니다만은, 그 당시만 해도, 명동이 바로 우리나라 정권 시장의 메카였습니다. 중심지였죠. 예. 그래서 중요한 정보는 대부분 다 명동에서 흘러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명동에 있었으니까, 94년도 11월 9일 날, 1994년도 11월 9일 날이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1145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1145포인트가 올라가고, 그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 또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앞으로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 정권시장도 2000포인트 시대를 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1145포인트 여기에서 엄청나게 샀을 거 아니에요. 미수 신용 그때는 밥 먹듯이 했습니다. 2.5배로. 그때부터 이제 꼭지를 짚고 떨어져가지고 1995년도 4월 3일, 13일 날 89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선물 옵션도 거의 안 했고, 없었고, 그 다음에, 이 종합지수와 대부분 주식들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또 그 당시의 현상은 뭐냐 하면은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은 투자자들 데모를 심심찮게 했습니다. 데모를 벌여가지고 정부 보고 욕을 하고 대통령 보고 욕을 하고 정시 부양책 내라 주가 올려달라고 데모를 한 겁니다. 요즘 그런 거 전혀 없죠. 아마 최근에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들은 야 그런 게 있었나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실제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95년 이 4월 14일 날 4월 14일 날 명동에 정권 빌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청이 이제 대유정권이라고, 거기서 항상 데모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이제, 데모가 있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명동에서 항상 27개 정권사 지점들을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 2시에, 오후 2시죠. 아마 오후 2시에,
명동에서 데모가 열리니까 뭐 이렇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뛰어가 봤죠. 네, 그 이제 이 정권사 지점에 이 전광판이 있고 그 전광판 다 꺼요. 예, 투자자들이 주가 떨어질 때는 정권사에 대고 전광판 꺼. 말 안 되면 막 집어 던집니다. 예, 화분이고 뭐고. 전광판 깨지고 그러죠. 예, 그래서 끄라 그러면 꺼야 되는 겁니다. 직원들이 별 볼 일 없이, 힘이 없이. 그래서, 전광 시스판을 끄고, 머리띠 두른 사람이 2명이 나가지고, 물 태우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 하면서, 외칩니다. 예, 물러가라. 정시부양직 촉구하라. 그럼 이제 옆에 있던 사람들 같이 이렇게 우사우사하고 이렇게 데모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 데모를 시작하면서 불과 한 3, 4분 됐을까요? 갑자기 TV, 방송국 카메라들하고 신문 기자들이 우르르 대여섯 명이 몰려와요. 그리고 막 플래시를 터뜨리고 찍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데모한다는 걸 알고서 불과 몇 분도 안 돼가지고 방송국 카메라하고 기자들이 즉시 와서 이렇게 취재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옆에서 그래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저 친구들 오늘 일당 얼마씩 받았지? 바로 이때다 빨리 주식 사자 막 그래요. 야,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그 데모 끝나고 나서 옆에 이제 서명 다 받고 나서 제가 그분들 찾아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일당이 뭐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거 모르냐고, 저 친구들 맨날 큰 손들한테, 작전 세력들한테 일당을 받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데모를, 주동을 한다 그럽니다. 예. 그렇게 해서, 데모를 주동을 하면은, 이 명동에서, 데모가 일어났다. 그리고, 방송이나 신문 기자들한테 미리 알린답니다. 사전에 우리가, 어디서 몇 시에, 데모할 거니까 그때 와서 취재를 해달라. 그렇게 취재를 해가지고 다음날 신문이나 방송에 나가게 되면은, 저 부산이다, 광주다, 대전이다, 대구다, 전국적으로, 야, 명동에서 데모가 일어났다. 우리도 데모하자. 이거 데모하면 돈 문제잖아요. 물불 안 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전국적으로 데모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막 데모가 일어나면은, 민주화라 그러지만, 그다음 이제 군사, 정권 출신들이 잡고 있을 때는 제일 두려워한 게 국민들 데모잖아요. 그러면 이제 1차 부양책, 2차 부양책 막 얘기가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데모꾼들을 동원한 이 큰손 작전 세력들은 미리 주식을 사놓고 폭락할 때에 그 다음에 데모를 유발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실제로 여기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1995년 4월 15일 날 매일경제신문에 발표되었던 겁니다. 요건 제가 자료를 딱 갖고 있었던 거예요. 4월 15일 발표니까 4월 14일 날 데모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주식 투자자들이 14일 오후 명동의 정권 빌딩에 모여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부양책을 정부에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예, 데모가 일어났다 이거죠. 여기 이제 뭐냐면 신문이나 방송에 나가면은 전국적으로 데모를 해라. 이렇게 이제 주식 투자자 동지들이에요. 이거 완전히 이거 부추기는 이 현상들입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 제가 요거, 이 차트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실제 차트가 제가 넣어놨는데, 먼저, 요런 식으로 해서, 실제 뭡니까? 이 정시 부양책 제모, 실제 이 큰 손들이 작전해가지고 하는 현장을 제가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989년도 일어났던 12.12 사태인데, 앞에 말씀을 드렸던 요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1145포인트 94년도 이렇게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주가 떨어져서 95년 4월 14일 여기서 데모가 일어난 겁니다. 실제 데모가 일어나면은 정시 부양책 기대감으로 잠시 상승을 하지만 실제 부양책은 아직 안 나옵니다. 예. 애기도 한 번 울어도 엄마 제대로 안 주잖아요. 몇 번 울어야 그때야 주지요. 그래서 이제 1차, 2차 데모가 막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겨우 이제 부양책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여기서 주식을 사놓고 결국 이때 보시면은 여기 대량 거래 일어났죠. 밑에. 예. 여기서 다 팔고 나갔단 말이에요.
네. 이게 실제 있었던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89년도 12.12 사태. 쿠데타 사태가 아닙니다. 89년도에도, 1989년 4월 3일 날 1015포인트 갔다가 주가가, 89년 12월 11일에 840포인트대까지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래서, 결국은 또 전문가들이 문제였어요. 1000포인트 올라갔을 때 2000포인트 간다고 다 같이 흥분하니까 일반들이 너도 나도 미수 찍고, 신용 매수하고 해서 다 깡통 차는 거죠. 그래서 또 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 일어난 게 이제 죄송합니다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물태우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있었던 거예요. 94년도에는 YS 정부 시절이고. 자,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는 이제 정부가 재무부 장관이 직접 담화를 발표합니다. 전 세계 전무후무한 정권시장의 부양책이 발표가 된 겁니다. 그때 실제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하면은, 앞으로, 이 정부는 주식시장에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주식을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발권력이 뭐예요? 돈을 찍어내는 권한입니다. 세상에 정부가 돈을 찍어내가지고 무제한으로 주식을 사겠다는데 흥분 안 할 일반 투자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일반 투자들이 이거 발권력까지 동원해서 주식을 매수하니까 이제는 무조건 간다 그러고 그때 일반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미수 찍고 신용 매수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렇고 정권시장 직원들이고 고객들 다 미쳤죠, 그 당시에는. 자, 그래서 정부가 막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을 했는데 무려 그 당시 2조 7천억어치를 매입한 때가 딱 발표부터 딱 열흘 사이입니다. 열흘 사이에 2조 7천억어치를 매수를 했고 거기에 일반 투자자가 동참을 해서 1조 원어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3조 7천억을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 차트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생생한 역사적 현장입니다. 이때 재무부 장관이 발권력 동원해서 부양을 하겠다 해서 하고 나서 여기 열흘 동안에 3조 7천억 원어치 일반 투자자 1조 원까지. 자, 그런데 보세요. 밑에 대량 거래가 생기고 고점에서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폭락해버렸죠. 요 뒤에 계속 폭락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치욕의 이 정권 역사 깡통 이 일괄 매매 이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건 지금 시간상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고. 그래서 보세요. 아니, 정부가 열흘간 샀는데 열흘간 2조 7천원에 매수를 해보니까 이거 매수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제한 사겠다 그래놓고 열흘 사고 나서 잘못하면 국가 파탄 나겠다 그래가지고 스톱해버린 겁니다. 그 사이에 무려 3조 7천원어치를 은행 단자 회사 그 당시에 보험회사 큰 손들 다 팔아버린 겁니다. 3조 7천원어치를. 자, 요 사건을 한번 보세요. 이거 선의로 생각하면은 정부가 이 재정이 모자라서 잘못 판단을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객관적으로 볼 때 일반 투자자는 여기서 다 깡통을 찬 겁니다. 통하는 깡통 계좌 정리 사건이 있어서니까 다 깡통 차버린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뭡니까? 정부가 일반을 속여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 돼버린 거 아니에요. 믿고 샀는데 속았잖아요. 정부는 그럴 고의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없었겠죠. 그러나 한편에 이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블랙마니를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띄웠다는 얘기도 나오긴 했으니까요. 어쨌건 결과론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은 속아버린 겁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94년도에 주가 부양책 큰 손들이 명동에서 데모꾼들 시켜가지고 데모 부추겨가지고 미리 주식 사놓고 그다음에 전국에 데모 일어나서 일반 투자를 사게 해서 팔아버린 거 속임수죠. 그다음에 12.12 사태도 정부가 일으킨 하나의 속임수 사태였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고의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그다음에 또 여러분 모든 투자자는 따지고 보면은 작전 심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옛날에 정권회사 객장에 있을 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객장에 와가지고 야 현대건설 앞으로 더블 올라간다 무조건 지금 사야 된다 뭐 무슨 주식이 앞으로 엄청나게 이 좋은 호재가 있는데 이거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한다 그렇게 떠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럼 기가 얇은 투자자들이 그거 진짜냐고 막 들어갑니다. 현대건설 사고 무슨 주식 사고. 예.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은 자기가 미리 그 주식을 사놓고 떠들어 다니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주식은, 이 오르고 내리죠. 오르고 내리잖아요. 내가 여기서 주식을 살 때 누가 팔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살 수가 있죠. 내가 주식을 살 때는 팔아주는 사람한테 아이고 바보야. 앞으로 이 주식 올라갈 텐데 참 고맙다 그러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팔 때는 어떻게 돼요? 주식을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팔 때는 고맙다. 앞으로 주식이 폭락할 텐데 미안하다 그러고 파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내가 여기 주식을 매수를 할 때 여기서 파는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바보야. 앞으로 주가가 폭락할 텐데 내 주식 사줘서 고맙다 그러고 파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꼭지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앞으로 주식이 더블 올라갈 텐데 여기서 팔아주니까 너무 고맙다 그러고 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피차 일반이에요. 주식시장이란 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주식을 사가지고 올라가면 기분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내가 주가를 올릴 수 있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좋겠죠. 그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미리 주식을 사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옛날 정권 객장에 많이 있었어요. 그다음 자기가 미리 팔아버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들 보고 이 주식 앞으로 부담할지도 모르니까 팔아야 된다고 떠듭니다. 왜? 내가 판 주식은 떨어져야 기분이 좋으니까.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주식이 좋을까요? 그러면은 내가 만일에 A라는 주식 가지고 있으면 내가 듣기로 A라는 주식이 굉장히 좋다던데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왜? 내 주식 올라가야 되니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남 보고 좋다고 사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그게 바로 작전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일종의 속임수예요. 우리는 선의로 해석해서 그걸 그냥 대충 넘어가서 그렇지. 자, 우리 그냥 그렇게 할 때는 문제가 안 되죠. 정권 TV에 나와가지고 김동조 소장이 미리 A라는 주식을 사놓고 여러분들에게 A라는 주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유를 설명해서 막 떠들 때 그거 바로 작전 사기입니다, 여러분. 어쨌건 간에 이러한 그 굵직굵직한 사건과 일반 투자자의 이런 주식 매매 심리를 같이 분석을 해보면은, 따지고 보면은 주식 시장은 대부분이 뭡니까? 속임수 시장이다. 그런 얘기죠.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주식이 올라갈 때 호재가 있어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호재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 호재에 같이 반응을 해버리면은 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이 악재를 보고서 전부 팝니다. 사는 사람 아무도 없죠. 주식은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호재가 나오더라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악재가 나오더라도 안 좋다고 생각하는 세림 반면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식을 매매하는 그 순간에는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착각이라는 현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착각이 뭡니까? 선의로서 착각의 얘기지 그걸 고의로 해버리면 뭐가 돼요? 바로 작전입니다. 사기를 치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상대방을. 속이지 않고서는 이러한 속임수가 없어서는 절대 매매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삼성전자나 현대중공 굵은 주식은 외국인 살 때 그건 천만의 말씀. 그건 마찬가지죠.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전에 미리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큰손이 사는 사람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여기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 우리는 10조 원을 굴리는 이 기관 투자가인데 여러분 삼성전자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10만 원이지만 앞으로 1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우리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삽시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말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스물스물 삽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거짓 정보를 얘기하면서 사라고 하는 것도 속임수가 되겠지만은 좋은 정보가 있는데도 또는 나쁜 정보가 있는데도 남한테 얘기 안 하고 미리 자기가 사고 파는 것 또한
넓은 의미 광의의 속임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고이든 선이든 주식을 매매하는 그 순간에는 결국 착각이 있어야 되고 그 착각을 고의로 얘기하면은 속임수, 즉 작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알고 보면은 속임수가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요거는 사실 제가 이 10년 전에 주식 작전 대해부라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잘 팔렸어요. 제 자랑 같지만, 거기에, 실제 작전 사례에 있어서 30개 종목을 전부 분석을 해서 대응 방법을 다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여기 보면은 고객돈만 갉아먹은 실패한 작전은 허위 공시 주가 조작 사례, 대주주와 증권사는 짜고 주가 조작, 기관들 연합 작전 케이스 사이버 주가 조작 사건, 보물선 주가 조작 사례, 다이아몬드 광선 개발 관련, 엘사와 빅딜 관련 작전 발명자의 내부자 그래.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바보 심리 용한 주가 조작, 허위 공시 작전, 신기술 개발, 언론 플레이, 증권사, 은행증, 투자자, 사장과 작전들 한 통수. 자, 그 다음 페이지요. 회사 대표 차명계좌 이용, 주가 조작, 고객 예탁금 이용, 내부자 거래 시세 조성, 당국자에게 조사무마 청탁, 대주주 주식 매각으로 실패한 작전, 미공개 정보 이용, 미유학파의 작전. 여러분, 수없이 많죠? 종류도 다양합니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죠. 이거를 실제 정권감독원에서 그 당시에 작전으로 적발을 해가지고 검찰에 통보해서 사법 처리가 된 것들만을 제가 30개를 분석해서 냈습니다. 책이 잘 팔려나는데 어느 날 저한테 내용 증명이 한 통 왔어요. 변호사한테서 김동조 씨가 우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 배상을 청구합니다 하고 어마어마한 이 내용 증명서 날아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검찰에 가서 전부 사법 처리가 된 거를 이 30개 종목 한 회사가 이 변호사들을 사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겠죠.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 회사 작전 아닙니다. 무혐의 처분받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내 책에는 이 회사 작전책이라 그래서 엄연히 나가고 있잖아요. 그건 누가 봐도 제가 원인과 이유를 다 설명을 해놨는데 누가 봐도 그건 작전인데 아니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했잖아요. 작전의 의미가 아니라고. 자, 그러니까 당신 책에서 우리 회사 명예를 훼손하고 손해를 끼쳤다 이거지. 참 황당한 일입니다. 어쨌든 결국은 타협을 받습니다. 전국 서점에 있는 제 주식 작전 대비 전부 다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폐기 처분했습니다. 지금 아직 안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그 책임자 필요 없어요. 이 홀로서기 파워 분석법 동영상 강좌 자체가 작전을 얘기한 거고 전부 작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제시해놨기 때문에 책 자체가 필요 없죠. 그래서 제가 책을 안 쓰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세요. 엄연히 누가 봐도 이거는 작전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사법당국에서 1차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이 소송에서 이기는 거 보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차트만 딱 보면 일반 투자자가 엄청난 손해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이 그만큼 삭막하다는 얘기고 작전 앞에 물불을 안 가리는 엄용한 세력들이 엄청나게 이 주시장에 압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직접 겪은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양심의 일말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 대법원까지 가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거까지 다 해가지고 이겨버리잖아요. 그 법의 판결이다 하는 것이 우리 실체적 진실하고는 동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특히 정권 분야는 판검사들이 이 정권 분야에 대해서 속성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실정법상의 조문 몇 조문 갖고 이가 지금 판단하거든요.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작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작전 세력이, 여러분, 그냥 작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작전 세력에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전에 당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은 사기꾼도 나쁘지만은
사기꾼에게 당하는 사람들도 물론 불가항력적으로 당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내가 사기꾼들에게 당하기 좋게끔 어떤 그 심리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기 당하는 경우도 많죠. 주식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기꾼들에게 당할 수 있는 그런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많다. 자, 보세요. 첫째, 공짜 심리입니다. 여러분, 공짜 심리는 뭐냐면은 내가 주식에서 돈을 벌려면은 돈 벌려는 건 미리 그 속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돈벌이에 대해서. 그건 모릅니다. 그리고 함부로 남한테 물어서 돈 벌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돈벌이 쉽게 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공짜 심리입니다. 전문가에게 회비 내고 그게 공짜, 안 공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고 하려는 사고방식.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내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 내 스스로 컨트롤 못하면은 이 주식 성공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안 된다고 끝까지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이고, 왜 여러분들 쉽게 그렇게 남한테 의존해서 돈 벌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왜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 내고 학교 왜 다닙니까? 그 다음에 돈 얼마씩 못 버는 그 노동자들 왜 그 쇠빠지게 어렵게 노동합니까? 기차 기관사는 왜 그걸 해요? 그냥 돈 좀 모아가지고 남한테 물어가지고 대충 대서 돈 벌어가면은 그거 다 학교 다닐 필요도 없고 기차 운행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회가 올 수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대가를 크게 치러야 하는 것이 바로 공짜라는, 공짜만큼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건 없다고.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남한테 함부로 의존해서 돈을 쉽게 벌려고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고 있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한편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게 주식시장의 순기능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열심히 땀 흘려서 우리 사회 안전망을 책임지는 분들, 그리고 돈 몇 푼 안 되지만 끝까지 은행에 저축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는 겁니다. 공짜 심리, 바로 이것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남한테 의존한다는 자체가 바로 정보를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이 작전 세력들이 포인트를 맞추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남한테 의존 안 하게 되면은 나 혼자 산에 들어가서 덕도하는 심정으로 해버리게 되면은 산속에 있는 사람한테 사기 못 치잖아요. 세상에 나와 있는 대중들한테 사기 치잖아요. 예, 원천 봉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군중 심리입니다. 남들이 같이 다 어울려 다닐 때, 옛날 정권에서 객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 주식 좋다 그럼 같이 따라 사고, 또 저 주식 나쁘다 그러면 같이 따라서 팔고, 정광 시습안에 전부 다 주가 올라갈 때 뻘겋게 되면은 거기서 객장에 사람들 쳐다보면 얼굴이 전부 붉게 물들어가지고 단풍잎처럼 울그럭불그럭 웃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떨어질 때 시퍼렇게 돼 있으면 전부 다 얼굴이 부르죽죽 이렇게 돼 있어요. 찡그리고 있습니다. 다 대중심리입니다. 한꺼번에 같이 움직여요. 그러한 것이 바로 작전 심리의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객장의 모습들이 지금은 정권 TV나 정권 인터넷 사이트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 이상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확천금 심리, 한 방에 크게 빨리 벌어야 되겠다는 심리, 발로 빨리 벌어야 되겠다는 심리가 확실한 정보, 끝내주는 정보, 대박 정보. 그래서 보물선이 있냐 한다, 말도 안 되는 이 호재가 나와도 그걸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후딱 사버리잖아요. 그러한 심리를 노립니다. 그 다음에 단타 심리, 샀다 팔았다. 간단한 예로 데이 트레이딩 볼까요? 데이 트레이딩 이 신념이 뭡니까? 오늘 산 주식은 집에 안 가져간다. 즉 오늘 아침에 오늘 산 주식은 야당은 오늘 팔아버린다 이거 아니에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그러한 심리가 많이 일반화될 때 큰 손들 작전은 간단합니다. 무조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아침에 사면은 어떻게 돼요? 아침 시세가 많이 올라가죠. 그러한 심리를 이용하는 간단합니다. 큰손 작전 세력 같으면 특정 종목 A를 오늘 종가에 미리 사놓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이 주식 인터넷상이나 어디다 정보 올려갖고 올라가면 아침에 팔아버려요. 그러면은 그 고점에, 오전에 고점에 물려갖고 일단 일반 단타주의자들 어떻게 합니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가 끝날 무렵에 다 팔 수밖에 없습니다. 투매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때 또 받아버립니다. 받고 그 다음에 또 올려버려요. 그 다음날 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은 아주 일반 투자자가 언제나 사고 팔기 때문에 작전하기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바보 심리입니다. 바보 심리가 뭐냐면은 실제 물건의 가치와는 관계없이 가격이 올라가면은 착각해서 매매하는 겁니다. 즉, 자,
사과가 하나에 1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10만 원짜리를 홍길동이가 삽니다. 그럼 잘못된 행동이죠. 머리가 안 돌고서는 10만 원짜리 사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홍길동이는 그 10만 원짜리 사과를 두고 보니까 나중에 그걸 한 달 후에 15만 원에 팔아요. 놀랍게도. 예, 바로 이겁니다. 가치와 상관없이 비싼 값에 사더라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이 주식시장에 일어나는 바보 심리입니다. 이 투기의 대표적인 게 1600년대 네덜란드에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튤립 한 송이가 33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돈은 놀랍죠? 그 330만 원짜리가 앞으로 1000만 원 간다 그래가지고 집 팔고 논 팔고 엄청나게 투자했다가 나중에 3만 원까지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튤립 사건이죠. 이런 바보 심리를 이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유도 없이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면은 지금 이 주식이 지금 사갖고 더 높은 데 팔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막 뛰어듭니다. 그 다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한 심리를 이용을 합니다. 정보 맹신 심리. 정보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정보를 맹신해가지고, 허위인지도 모르고 또, 과소평가해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결국은 작전을 벌이는 겁니다. 그 작전의 바로, 하나의 도구가 정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정보를 배제해버리고 냉정하게 딱 차트를 보게 되면은 바로 파워 분석에서 큰 손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확률상으로 포착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작전주 대처 방법은 정보를 배제해야 됩니다. 요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종목 공개 추천을 하는 걸 여러분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확률상 여러분, 만일에 어떤 A라는 제약회사가 지금 나오는 비아그라보다도 10배 이상 전혀 부작용 없고 또는 암 치료를 100% 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했다 그러면 개발한다는 그 어떤 정보를 확실한 정보를 여러분이 알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 확실한 주식이 앞으로 10배, 20배 올라갈 텐데 여러분은 그 주식을 여기 방송 나와서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만 오면 몰래 사죠. 그러면은 확실히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남한테 추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겠죠. 그럼에도 지금 대한민국 정권시장에는 이 주식 확실히 올라간다고 정권 방송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떠드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경우는 왜 그럴까? 첫째, 확률상 종목을 추천하는 겁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걸 확신을 불어넣습니다. 맹신해가지고 사익금에서 쪽박차게 만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전 매수 종목 추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미리 그 주식을 사놓고 막 거품을 물고 외칩니다. 시청자들에게. 그럼 여러분들 살 수밖에 없잖아요. 뭐 정권TV 나오면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 소위 이제 사기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전 진행 중인 종목을 추천하는 겁니다. 주로 중소형주 코스닥은 말이죠. 다 주인이 있어요. 작전 세력들. 그 사람들이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 전문가랍시고 그 종목을 하나 추천을 했다. 그래서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공포점의 투매 유발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작전 중인 종목을 어떤 전문가 추천해버리면은 큰 손이 확 팔아버립니다. 그럼 떨어지면은 공포심리에서 투매를 유발해서 받아버리고 냄비 심리용 지치게 만들게. 작전 중인데 이 추천하면은 안 올립니다. 올랐다 내렸다 계속 옆으로 끌으면은 지쳐갖고 팔아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곧바로 급등시켜버립니다. 바로 아침부터 상한가 날아가 버려요. 그럼 못 잡죠. 그 다음에 작전 개입이 없을 때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작전 개입이 없는데 일반들끼리 사라 그러면 일부는 돈 벌지만 나머지 전부 다 쪽박차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작전 주식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만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거 말고 다음 페이지 없어요? 예. 자, 예. 제가 그래서 이 주식 작전 대본하는 책을 절판을 시켜버렸다 그랬죠. 그 사람들 항의가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책을 쓰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고, 본질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결국은 뭐냐면은, 작전이라는 개념을 이 주식시장을 폄하하거나 어떤 부정적으로 본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작전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처벌해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손해를 봐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미리 그 작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이 주시장의 속성을 알고 미리 대처를 해야지만이
그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 전체 간의 작전의 개념이 통과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 역시 바로 파워 이 분석법 동영상 강좌를 아시고 요거는 여러분이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셔가지고 파워 분석법 치시면은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작전 강의는 한 6개월 강의가 돼야 됩니다만은 시간상 오늘로서 간단하게 제가 요점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작전에 속지 말고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성공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